카펫에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등을 밀친 손의 힘도 무릎이 바닥에 부딪힌 충격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침묵이었습니다. 23명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어머니, 사촌들, 심지어 제 어머니까지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샹들리에 불빛 아래 펼쳐진 호화로운 만찬 테이블 위로 포크가 접시에 닿는 작은 소리만 울렸습니다. 명색이 가족 만찬인데 진짜 내 딸 자리는 따로 있어야지. 박태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유나가 그의 옆자리로 미끄러지듯 이동했습니다. 18살 배다른 동생은 저를 내려다보지도 않았어요. 다만 손톱을 들여다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어요. 아무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도울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게 분명했어요. 저는 비틀거리지 않으려 애쓰며 만찬장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저는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10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가 박태호를 집안으로 들인 그날부터 10년. 처음엔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감당하기엔 회사가 너무 컸어요. 금성물산은 아버지가 30년간 일군 중견기업이었고 부동산 개발부터 물류까지 손대는 곳마다 성과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경영을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태호가 필요하다고 그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빼앗았어요. 제 대학 등록금이 시장 변동성 때문에 동결되었을 때 유나는 런던 패션 스쿨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장학금을 받아 야간 대학을 다니는 동안 유나는 강남 한복판에 펜트하우스를 얻었어요. 저는 준법 감시팀에서 경력을 쌓았고 유나는 세 번째 사업 실패 후에도 회사 자금으로 새 카페를 열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화장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29의 얼굴은 지쳐 있었어요. 눈가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다시 복도로 나왔어요. 그때였습니다. 만찬장 입구 근처 소파에 태호의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진 채로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복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만찬장 안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잠금이 해제되어 있었습니다. 메신저 앱이 열려 있었고 최근 대화 목록이 보였어요. 왕상무라는 이름.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유나 빚 2억, 이번 주까지 정리. 회사 계좌에서 해외 법인 통한 자금 이동, 확인 부탁. 감사 대비 서류, 내일 아침 소각.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1장, 2장, 3장. 사진 앱에 저장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원래 자리에 놓고 다시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린샷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채 빚, 비자금, 회계 조작. 준법 감시팀에서 5년간 쌓은 지식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갔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필요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버지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태호와 결혼한 후 이 방은 창고처럼 방치되었어요. 먼지가 쌓인 책상 위에 아버지의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원을 켰어요. 부팅 화면이 뜨고
바탕화면에 폴더 하나가 보였습니다. 하나에게. 저는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폴더를 열려는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야. 할머니였습니다. 80대의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방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손에 작은 USB를 쥐고 계셨습니다. 이걸 꽂아봐.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저는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 하나가 자동으로 실행되었어요.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 아버지는 여위어 계셨습니다. 사고 직전 병원 침대에 누워 녹화하신 영상이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야, 내가 이걸 보고 있다면 프랭크 모리슨, 아니, 박태호가 본색을 드러낸 것이겠지.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빠는 내가 혼자 싸우지 않도록 모든 걸 준비해뒀단다. 태호가 가로챈 유언장은 위조야. 진짜 유언장은 김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어. 회사 자산은 절대 해지 불가 신탁으로 묶여 있고 태호가 손댄 모든 돈은 추적 가능해. 하나야, 때가 되면 일어나렴. 아빠가 만든 이 함정의 태호는 반드시 걸릴 거야.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어. 그 사람이 누군지, 무엇을 노리는지. 이제 내가 끝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펫 위에 쓰러졌던 그 순간 저를 둘러싼 침묵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했어요. 10년간 참았던 침묵을 이제는 제가 깨뜨릴 차례였습니다. 새벽 2시 50분.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마우스 커서를 전송 예약 버튼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 변호사를 통해 확보한 진짜 유언장, 아버지가 남긴 신탁 문서, 제가 찍은 태호의 메시지 스크린샷, 그리고 5년간 준법 감시팀에서 쌓아온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 만든 47페이지짜리 보고서. 받는 사람 목록에는 국세청,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금성물산 이사진 12명, 그리고 태호가 돈을 빌린 사채업자 3명의 이메일 주소가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끝이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우스를 눌렀습니다. 오전 3시 0분에 발송 예약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어요.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시계 초침 소리를 세었어요. 2시 55분, 56분, 57분. 3시 정각이 되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 발송 완료 알림이었어요. 27통. 저는 휴대전화를 끄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금성물산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급락했습니다. 뉴스 속보가 쏟아졌어요. 금성물산 회장 박태호 횡령 배임 혐의 검찰 조사. 금성물산 이사회 긴급 소집. 경영권 분쟁 예고. 오전 11시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태호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10번. 계속 울렸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오후 2시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김하나, 당장 문 열어. 내가 뭘 한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0분 동안 소리를 지르다가 떠났어요. 경비실에서 경고를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사흘 후 예상대로 태호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 3명이 동행한 고소장이 접수되었어요. 혐의는 기업 기밀 유출,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
변호사 선임 통지서를 받았을 때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상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호가 돈을 뿌린 게 분명했어요. 질투에 눈먼 의붓딸, 성공한 계부 파멸시키려 악의적 고발, 정신과 치료 이력 있는 20대 여성, 가족회사 흔들어. 기사 댓글란은 지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폐류나 정신병자, 돈의 눈먼 년이라고 불렀어요. 제 얼굴 사진이 포털 메인에 올라왔습니다. 대학 동기들이 연락을 끊었어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나야, 제발 그만둬. 가족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카펫에 쓰러졌을 때 아무도 안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태호 측 변호사는 제가 10년간 묵혀온 원한을 풀기 위해 조작된 증거로 선량한 사업가를 모함했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제가 대학 시절 상담받았던 기록까지 제출하며 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인물로 몰아갔습니다. 증인석에 선 사람은 놀랍게도 유나였습니다. 제 배다른 동생은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눈물을 글썽이며 증언했어요. 언니는 항상 저를 미워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죠. 언니는 병적으로 질투가 심했어요. 저는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재판은 태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판사도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검사 측 증거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저는 초조했지만 김 변호사는 침착했어요. 기다리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재판일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검사 측이 새로운 증인을 신청했어요. 증인석에 오른 사람은 태호의 비서 최 대리였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최 대리는 차분한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국가정보원 경제범죄팀 소속 특수요원입니다. 5년 전부터 박태호 씨를 추적해왔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태호가 벌떡 일어났지만 변호사가 그를 붙잡았어요. 최 대리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녹취록이었어요. 피의자 박태호는 지난 15년간 최소 4명의 사별 여성을 대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가로채고 필요 없어지면 버렸습니다. 김하나 씨의 어머니는 5번째 피해자입니다. 최 대리의 증언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태호가 가짜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한 경위, 하나의 아버지를 사고사로 위장하려 했던 정황,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되었어요.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최 대리를 마주쳤습니다. 왜 도와주신 거예요? 최 대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제 요청을 받아주셨어요. 5년 전 태호를 조사 중일 때 협조가 필요했죠. 당신 아버지는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갚아야 할 빚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전화에 어머니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이제야 보이는구나.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아마도 먼 훗날에는 답장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선고 공판일은 늦가을이었습니다. 법정 밖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방청석 맨 뒤에 앉았습니다.
태호는 피고인석에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어요. 2달 전 구속된 이후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한때 당당하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피고인 박태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피고인은 고인의 슬픔과 유족의 신뢰를 가장 악랄한 방식으로 유린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징역 25년 및 전 재산 몰수를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이례적인 중형이었어요. 태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호사들이 뭔가 속삭였지만 태호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수가 달콤하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만 느껴졌습니다. 유나의 판결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그녀는 법정에서 울었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남지 않았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연락을 해온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며칠 고민하다가 수락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한정식집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저희가 자주 가던 곳이 아니라 처음 가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어머니는 10년 전보다 훨씬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섞여 있었어요. 밥 먹자.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심리 상담을 받고 있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태호가 나를 조종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난 너무 무서웠어. 회사도 사람들도 혼자 남겨진 게 너무 무서웠어. 그때 태호가 나타났고 난 그 사람에게 기댔어. 모든 걸 맡겼지.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널 무시할 때 난 못 본 척했어. 유나만 챙길 때도 내 등록금을 끊을 때도 나도 알고 있었어. 근데 눈을 감았어. 내가 비겁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내가 혼자 싸우는 걸 보면서 나는 10년 동안 외면했던 나 자신을 보게 됐어. 내가 나에게 용기를 준 거야, 하나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엄마 노릇을 못했어. 저는 한참 동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쉽지 않았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 기다릴게.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성물산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이사진은 만장일치로 저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어요. 29살 최연소 회장이었습니다. 취임 첫날 저는 아버지의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방이었어요. 태호가 쓰던 흔적들은 모두 치워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액자 사진만 놓여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아버지가 매일 보던 풍경이었습니다. 첫 이사회에서 저는 새로운 경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투명 경영, 직원 복지 확대, 윤리 경영. 일부 이사들은 회의적이었지만 저는 밀어붙였어요. 회사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금성물산의 주가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3건이 성사되었고 직원 만족도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올랐어요. 아버지가 원했던 회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작은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니라 집 거실이었어요. 초대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김 변호사, 그리고 최 대리. 테이블은 소박했습니다. 샹들리에 대신 따뜻한 조명이 있었고 23명의 가족 대신 진짜 가족과 동료들이 있었어요. 건배할까요? 제가 잔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건배하지?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승리를 위해? 아니었습니다. 균형의 회복을 위해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균형의 회복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시작할 수는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영상 파일 옆에 텍스트 문서가 하나 더 있었어요. 하나에게 일하는 제목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아버지의 글이 나타났습니다. 하나야,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모든 게 끝났다는 뜻이겠지. 아빠는 내가 복수에 성공하길 바란 게 아니야. 내가 일어서길 바랐어.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길 바랐단다. 이제 회사는 내 거야. 하지만 회사보다 중요한 건 내가 너 자신을 찾는 거야. 아빠는 항상 내 편이란다. 사랑한다, 우리 딸. 저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카펫 위에 쓰러졌던 그날, 저는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시작된 거였어요.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고, 싸우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새하얀 눈이 도시를 덮어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습니다. 10년간의 긴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올 차례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